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65세 40년간 약사로 살아온 평범한 여자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남편이 저를 일찍 죽게 만들어서 보험금 15억을 타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것도 30대 정부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당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더 끔찍한 건 그 남편이 당신을 더 빨리 죽게 만들려고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40년간 약사로 쌓아온 전문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저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지옥을 맛보여줬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악인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몰락하는지 똑똑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폐암 3기 6개월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이 두 단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 김철민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로보다는 어색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보자.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어준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백미러로 보니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왜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서둘러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야.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6개월이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더니 완전히 속삭이는 소리로 바뀌었죠. 곧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주변을 의심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부쩍 친절해졌어요. 물도 가져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심지어 요리까지 해주더라고요. 여보 몸 관리 잘해야 해.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4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쌓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남편이 가져다 준 약을 자세히 살펴봤죠. 겉모양은 똑같았는데 냄새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알약을 절반으로 잘라서 성분을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항암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타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국에서 잘못 조제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진통제까지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통제 대신 들어있는 건 독성이 약한 세제 성분이었어요. 먹어도 당장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 약사 경력으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고의였다고. 누군가 제가 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제 남편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약봉지는 항상 그가 약국에서 가져왔고 제가 먹기 전까지 그의 손을 거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자문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이려는 걸까?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다음 날 남편이 외출한 틈에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통화 기록을 보니 모르는 번호가 자주 나와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보험금 들어오면 우리 태국 가서 새로 시작하자. 미선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도우면 더 빨라질 거 아니야. 미선이라는 여자. 남편의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당기려 하고 있었던 거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4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기른 냉철함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 나를 죽이려고? 두고 보자.
제가 죽어가는 척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일부러 더 아픈 척했죠. 기침도 더 심하게 하고 식사도 거의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기대하는 듯한 조급한 빛이 있었죠. 여보, 약 꼬박꼬박 먹어야 해. 가짜 약을 건네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통제도 많이 먹어. 아프면 안 되잖아. 독이 들어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악마라는 걸.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제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냥 당하고 죽을 생각은 없다고. 4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복수하겠다고. 먼저 제대로 된 치료부터 받아야 했어요. 남편 몰래 다른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조기 발견된 상태라 수술과 항암 치료로 완치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6개월 시한부라던 첫 번째 병원의 진단이 틀렸던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은 남편에게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그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에 제가 먼저 준비를 끝내야 했거든요. 비밀리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증거 수집이었죠. 집 곳곳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남편이 정부와 통화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하려고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제 약을 바꾸는 장면을 직접 찍으려고 했어요.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또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약국에 가서 약 가져올게. 집에서 푹 쉬고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정부를 만나러 간다는 걸.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제 약을 바꿀 거라는 것도. 예상대로였어요. 남편이 돌아온 뒤 제가 잠든 척하고 있는 동안 제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새로운 약봉지를 들고 있었죠. 기존 약과 바꾸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에 모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젊고 예쁜 여자였죠. 바로 박미선이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너무 답답해. 미선아, 조금만 더 기다려. 벌써 많이 약해졌잖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남자 찾는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처리라고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박미선이 제 방에 들어와서 베개로 제 얼굴을 덮으려 한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그때 남편이 말렸죠. 아직 때가 아니야. 더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그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제가 자연사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40년간 약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약물에 대한 지식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저를 속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박미선이라는 여자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또 외출한 틈에 사립탐정사무소에 연락했어요. 박미선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30대 초반 간병인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며칠 뒤 받은 조사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미선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이미 3명의 노인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죠. 각각 2억에서 3억씩 총 8억 가까운 돈을 편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박미선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기까지 했어요. 이런 악독한 년이. 속에서 불이 났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미 전과가 있다면 경찰도 쉽게 믿을 거 아니에요. 탐정사무소를 통해 박미선의 이전 피해자들 연락처를 구했어요. 그중 생존에 계신 두 분과 직접 만났죠. 78세 최할아버지는 박미선 때문에 평생 모은 돈 3억을 날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년이 간병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결혼하자고 해서 돈까지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82세 김할머니는 더 처참했어요. 2억 5천만 원을 그년한테 뜯겼어. 재혼한다고 해서 집까지 팔았는데 혼인신고하기 바로 전날 도망갔지 뭐야. 두 분 모두 박미선을 잡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저는 두 분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함께 박미선을 고발하자고 제안했죠. 정말이야? 그년을 잡을 수 있다고? 최할아버지의 눈이 번뜩였어요. 물론이야. 당장 경찰서로 가자.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죄까지 함께 밝혀내야 했고요. 며칠 더 기다린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남편과 박미선이 제 방에서 약을 바꾸는 장면을 선명하게 촬영한 거죠. 여보, 이번엔 좀 더 독한 걸로 바꿔놨어. 괜찮을까? 너무 티 나면 안 되는데. 걱정 마. 서서히 죽는 거니까 모를 거야. 두 사람의 대화까지 녹음됐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갖춰졌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친구 이순자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약학과 동기로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죠. 순자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을까? 영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순자를 만나서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증거 자료도 모두 보여줬고요. 이런 미친. 철민이가 정말 이런 짓을? 이순자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영수가 당장 경찰서 가자. 이런 건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 아직이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해. 저는 이순자를 말렸어요. 한 방에 끝내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이순자는 제 계획을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 자칫하다가 정말 당할 수도 있어. 괜찮아.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잖아. 물론 거짓말이었죠. 저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이순자에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남편의 탈세 혐의도 조사했고 그가 제 명의로 몰래 받은 8억 대출의 존재도 파악했죠. 국세청에 근무하는 약대 후배 통해서 남편의 세무 상황을 알아봤어요. 건설업을 하던 시절 상당한 탈세를 저질렀더라고요. 그것도 15억 가까이나. 선배, 이 정도면 최소 5년 이상 감옥 가야 해요. 후배가 자료를 보면서 혀를 찼어요. 어떻게 이런 걸 숨기고 살았지? 은행 쪽 지인을 통해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무단으로 8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박미선과 함께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죽이고 보험금 15억을 받은 다음 박미선과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어요. 제 명의 재산 20억과 무단 대출 8억까지 합치면 총 43억이나 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선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탁관리로 전환했어요. 남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서 특약을 추가했어요. 혹시 제가 사고나 의문사로 죽을 경우 보험금 지급 전에 반드시 경찰 수사를 거치도록 해주세요. 보험회사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고객 요청이라며 처리해줬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1차 작전을 시작했어요. 박미선의 과거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것부터였죠. 최할아버지 김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집단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동시에 언론사에도 제보했죠. 30대 여성의 노인 타겟 연쇄 결혼 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박미선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미선이가 왜 경찰서에 불려갔지? 전 남자친구들이 신고했나 봐.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박미선의 사기 전력이 모두 드러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쏠렸어요. 연쇄 결혼 사기범, 이번엔 누구를 노렸나. 노인 타겟 골드디거의 실체.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박미선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박미선의 남동생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신고한 거였죠. 탐정사무소 조사에서 박미선에게 불법 체류자 남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동생까지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하자 박미선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오빠 어떡해? 동생까지. 진정해, 미선아. 곧 정리될 거야. 하지만 남편도 자신만만하지 못했어요. 박미선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자신과의 관계도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두 번째 타격을 가했어요. 남편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정식 신고한 거죠. 며칠 뒤 집에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김철민 씨 맞으신가요? 세무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세무조사요? 왜 갑자기? 탈세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15억 탈세라는 게 웬만큼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철민 씨 부인 명의로 대출받으신 8억 원 사기 신고가 들어와서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사기 신고요? 누가? 부인께서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했다고요. 남편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18억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였죠. 여보, 이게 뭔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신고를 했어? 남편이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뭐가요? 당신이 내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건 맞잖아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암 치료비도 부족한데 그런 돈 어디 썼어요? 그게 아니라.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당장 박미선과의 펜션 사업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참, 그리고 우리 재산 정리했어요. 저는 폭탄을 하나 더 투하했어요. 혹시나 해서 신탁 관리로 돌렸거든요. 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되게 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사라졌어요. 보험금 15억에 재산 20억까지 합쳐 35억을 노렸는데 이제 보험금밖에 남지 않은 거였죠.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의문사시 경찰 수사를 거치도록 해놨으니 쉽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박미선이 급히 만났어요. 당연히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죠. 오빠 이제 어떡해? 내 전력까지 다 드러났잖아. 미선아, 진정해. 뭔가 이상해.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설마 장모님이? 그럴 리 없어. 그분이 뭘 알겠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하지만 박미선은 의심스러워했어요. 너무 타이밍이 정확해. 혹시 우리를 눈치채신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확인해 볼게.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저를 자세히 관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죽어가는 환자 그 자체였죠. 여보, 오늘따라 기침이 심하네. 약 좀 가져다 줘. 응, 알았어. 남편이 가져다 준 약을 받아들고 은근슬쩍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연락하던데. 세무서, 은행. 뭔 일인지 모르겠어. 아,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남편은 얼버무렸어요. 그때 제가 연극을 한 번 더 했어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컬록컬록. 갑자기 손수건에 피가 묻어 나왔어요. 물론 미리 준비해둔 가짜 피였지만 남편은 몰랐죠. 여보, 괜찮아?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을 자세히 보니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저는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남편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어요. 감추려 했지만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못 볼까요? 그날 밤 남편은 다시 박미선에게 연락했어요. 미선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오늘 피까지 토했어. 진짜? 그럼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 응. 근데 세무조사랑 대출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해졌어. 박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오빠, 나는 돈 때문에 만나는 거야. 복잡한 건 싫어. 미선아, 조금만 기다려줘. 보험금만 받으면. 그것도 확실하지 않잖아. 요즘 보험회사들 까다롭다며.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노린 지점이었죠. 며칠 뒤 저는 더 큰 연극을 준비했어요.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만드는 거였죠.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처한 상황이 이래요.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녹음한 남편과 박미선의 대화를 들려드리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런 악독한.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짜 진단서에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됨. 예상 생존 기간 2주 이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병원에서 이런 진단이 나왔어. 남편이 진단서를 보는 순간 눈이 번뜩했어요. 2주라고? 그럼. 말을 멈췄지만 무슨 생각인지 뻔했죠. 그날 저녁 남편과 박미선이 급히 만났어요. 미선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2주밖에 안 남았대. 정말? 그럼 우리 준비해야겠네. 응.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냥 놔둬도 금방 죽을 텐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미선아, 2주도 너무 길어. 세무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끝내야 해. 그럼 어떻게? 음식에다가? 아니면.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하지만 녹음기는 모든 걸 다 잡아냈죠. 빨리 끝내지 않으면 보험금도 못 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로 재산이 동결되면 보험금까지 압류당할지도 모르거든. 박미선이 조급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 언제 할 거야? 이번 주말. 토요일 밤에. 드디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토요일 밤 딱 3일 뒤였죠. 저는 즉시 이순자에게 연락했어요. 순자야, 드디어 때가 왔어. 토요일 밤에 움직일 거야. 영수가 정말 위험해. 경찰에 미리 신고하자. 아직이야. 현행범으로 잡아야 확실해. 그 후 3일 동안 저는 완벽한 준비를 마쳤어요. 경찰에는 미리 상황을 알려두되 토요일 밤에 신호가 오면 즉시 출동하도록 했어요. 언론사에도 살인 미수 현장 생중계 준비를 해달라고 했죠. 토요일 오후가 되자 남편이 이상하게 친절해졌어요. 여보, 오늘 몸 어때? 좀 괜찮아? 응. 그런 것 같아. 그럼 저녁에 미역국 끓여줄게. 몸에 좋다더라. 미역국이라고 하니까 뭔가 섬뜩했어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7시쯤 남편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라면도 잘 안 끓이던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30분쯤 지나서 박미선이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미선아, 왔구나. 네, 오빠. 준비 다 됐어요? 두 사람이 부엌에서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들었죠. 이 정도면 될까? 충분해요. 냄새도 안 나고. 얼마 후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미역국 끓였어. 따뜻할 때 먹어.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 미역국을 먹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해둔 해독제를 먹고 미역국은 몰래 화분에 부었죠. 그리고 죽은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속이. 남편과 박미선이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 오빠 벌써? 미선아, 조용히 해. 이웃들이 들을까봐. 저는 점점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경련하는 척도 하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척도 했죠. 여보,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걸지 않았죠. 오빠, 이제 됐을 것 같은데? 박미선이 제 맥박을 확인해 보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벌떡 일어난 거죠. 고마워요, 여보. 그런데 이 미역국에 들어있는 비소 성분은 몇 ppm인가요? 남편과 박미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영수가? 너 지금. 실은 암이 완치됐어요. 3개월 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는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뒀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현행범 체포입니다. 남편과 박미선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어요. 완전히 덫에 걸린 거였죠. 김철민, 박미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영수가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을 듣자 속에서 불이 났어요. 40년간 당신을 위해 약국을 팔고 빚을 갚아주고 헌신했는데 그 보답이 나를 독살하려는 것이었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미선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미역국 끓여준 것뿐인데. 증거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3개월 동안 모은 증거가 산더미예요. 독살 시도 영상, 보험금 노린 대화 녹음, 약물 조작 장면까지 다 있어요. 두 사람의 범죄가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다뤘죠. 40년 헌신한 아내를 독살하려던 남편. 암 환자 노린 보험금 살인 미수. 여론은 완전히 두 사람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갔어요. 1심 재판에서 김철민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 사기, 탈세 등 제목이 많았거든요. 박미선은 징역 12년을 받았고요. 연쇄 결혼 사기와 살인 미수로 말이죠.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철민의 모든 재산은 사기와 탈세로 인해 국가에 환수됐어요. 18억의 빚은 그대로 남았고요. 출소해도 빈털터리가 되는 거였죠. 박미선은 더 처참했어요. 이전 사기 피해자들이 모두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최할아버지 김할머니를 비롯해 총 8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박미선의 남동생도 강제 추방됐고요. 그녀는 완전히 고립무원이 됐어요. 더 나아가 저는 두 사람의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조했어요. 40년 헌신의 배신에서 보험금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됐죠.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어요. 시청률이 20%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완전히 결별했어요. 다 내가 성급하게 굴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오빠가 더 욕심부렸잖아요. 출소 후에도 사회적 매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거예요. 온 국민이 두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김철민은 감옥에서 면회온 지인에게 말했다고 해요. 영숙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암도 완치됐고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를 설립한 거예요. 20억 재산 중 15억을 센터 운영에 투자했어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결혼 사기, 보험금 사기, 가족에게 당한 배신까지. 할머니, 저도 남편한테 당했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상담센터는 금세 소문이 났어요. 언론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죠. 김철민의 이전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그동안 사기당한 돈 일부를 되찾기도 했어요. 그 돈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죠. 6개월 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약대 동창인 박 교수였죠.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던 동갑내기였어요. 영수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덕분에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요. 박 교수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줬어요. 40년 동안 김철민한테서 받지 못했던 진짜 사랑이었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박 교수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상담센터 1주년 기념으로 말이죠.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구나. 40년 동안 헌신했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그리고 제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큰 보람이었어요. 김철민과 박미선은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잊었어요.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거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상담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숙이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지금 저는 박 교수와 함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찾아오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할머니, 정말 복수에 성공하셨네요. 어린 상담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한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찾은 거고요. 김철민은 아직도 15년형을 살고 있어요. 탈세 추징금까지 합쳐서 평생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박미선도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죠. 출소해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온 국민이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소식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매주 새로운 피해자들이 상담센터를 찾아와요. 영숙 선생님, 저도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요.
4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이 이런 곳에 쓰일 줄 몰랐어요. 독성 검사, 증거 수집, 법적 절차까지.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박 교수는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됐어요. 영수가 오늘도 고생 많았어. 고생이 아니에요. 보람 있는 일이죠. 진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 40년 동안 김철민과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상담센터 설립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어요. 그동안 도움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영숙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어요. 한 명 한 명의 인사를 받으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당한 고통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김철민이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진짜 사랑도 찾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요. 김철민과 박미선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하지만 그 화를 원동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이것이 진짜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저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